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희가 지금 사는 동네가 그 강서구인데 강서가 서울 시내 출산율이 높기로 소문난 동네거든요. 아마 1위일 거예요. 좋은 근데 동네네요. 딱 가면서 보는 게 제 눈으로 봐도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인구가 늘어야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하는 건데 5년 뒤 10년 뒤가 전 두려운 거예요. 10년 뒤 그러니까 출산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경제가 디플레이션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랑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 기자님 말씀에 이대로 가면 우리는 디플레로 간다라는 거 동의해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 과거에 잘못한 나라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두 가지. 첫 번째, 금리는 제로로 내려라.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채권 팔고 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딴 나라도 제로라 갈 데 없다. 다 같이 제로니까 네. 상관없다. 네. 뭐 태국도 양쪽 하나 하잖아요. 네. 좀 네. 세계가 다들 코로나 충격을 받았고 특히 유럽은 만신창이가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1, 2년 차에 네.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 그 코로나 사태는 내년에 백신이 개발되면 그쵸. 살아날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왜? 자본주의 경제는 1등에게 몰아주는 경제예요. 네. 그래서 화이자든 뭐 백신 만들겠죠. 길리어드든 네. 어디든 모데나든 뭐 누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충격의 후폭풍이 네. 몇 년 갈 거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계속하면 제로금리 해가지고 재정을 왕창 써서 네. 그 정부가 일종의 사업가처럼 국가 자본주의 좀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하나만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또는 동거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부부 이런 조건 빼도 돼요. 유럽에 있는 나라는요 전체 아이들 100명 중에 70명이 비혼 커플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신혼부부 특공 이런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제도는 빨리 없애요. 그냥 동거 커플 특공, 그쵸. 유자녀 특공, 네. 뭐 동거하고 있으면 사실혼이면 된 거지. 뭐가 신혼부부예요? 이런 네. 정말 증오스러운 그런 제도들은 없앱시다 좀. 최근 여러 연구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만큼 안타깝게도 못 태어난 아이 숫자들이 비슷하다고 해요. 예. 그 이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답니다. 예. 왜 이런 비극을 만들었을까? 좋아서 했겠어요? 어렵고 그쵸. 또 사생아라는 이 너무나 나쁜 표현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출산 문제는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문제만 해결해도 다 아무 문제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못하는가? 간단하거든요. 너무나 큰 대가, 경제적 대가뿐만 아닌 사회적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바꿔야 되고요. 이번에 뭐 다수당 대신 분들이 진보적이라고 하니까 예.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아이 출산 시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두 분 커플이 한국 소득의 상위 10% 20%만 아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절반을 보존해 주자. 우리 한 200만 원 넘거든요 지금. 그러면 100만 원대입니다. 언제까지? 저기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엄마 일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그 학교 돌보미 서비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 어릴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대주는 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만 좀 가지고 있다 해도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전 국민한테 뿌려주는 제도는 이건 정말 정부가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재미있는 연구가 뉴욕 타임즈에 실렸는데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 코드 전부 전국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우편 번호를 조사를 했어요. 집 코드를 조사를 해서 쫙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제 거기도 미국에서도 재정 정책을 썼잖아요. 돈을 뿌려줬잖아요. 자,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최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집 코드로 카드 결제한 거 있잖아요. 네. 그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마이너스 50% 정도가 왜냐면 부자들도 못 나가니까 네. 마이너스 50% 소비가 됐다가 반등은 나오는데 거의 10%.
근데 이제 제일 못 사는 동네에 뿌렸다. 네. 거의 다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잘 사는 동네는 아직도 마이너스 50% 40%고 네네. 소비가 이제 직전 예. 3월 전 대비. 근데 못 사는 동네는 마이너스 20이나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돈을 쓰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소비 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뿌려요. 예. 뿌리는 방법이 뭐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를 안타깝지만 못 낳는 커플들 안에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자. 육아수당부터 시작해서 뭐 최상위 몇 퍼센트 우리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 최상위 10%나 20% 레벨에 있는 분들은 아니 뭐 좀 덜 줘도 그분들은 또 그런 선택을 하실 분들도 아니고 문제 없고 이게 또 뭐 어렵냐? 그러면 두 번째 아니 땅을 파자. 어떻게 땅을 파면 되냐? 간단하다. 지금 우리 나라의 최대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르는 거죠.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금리를 대폭 인상하든가. 네. 아니, 뭐 집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쵸. 지금 뭐 이 문제가 터진 게 사실 제로금리 때문이라는 예, 거 다 알고 그쵸. 있으니까. 예. 아니면 두 번째, 땅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지어주면 돼요. 대표적인 대안을 가르쳐 드릴까요? KT, 네. 우체국,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거리에 다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부 건물 낮죠. 네. 예.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이화여대 역 근처에 우체국 빌딩이 주변에 있는 15층, 20층 건물에 포위돼 있어요. 2층짜리 건물이. 네. 간단합니다. 우체국도 개발하기 싫겠어요? 나라 공기업인데 그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네네. 왜 개발하기 싫겠어요? 규제도 많고 뭐 사업에 있어서 제한도 많고 그런 거예요. 자, 그거 서울시한테 시가대로 팔고, 그러니까 네, 제도를 네. 바꿔야 되겠죠. 팔고 거기다가 청년주택이든 공공임대든 아니면 전환형이든 쉬프트든 물론 쉬프트는 트라우마가 있어 심하게 힘들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미혼이든 또는 20대들 30대들 지금 한참 집을 사러 뛰어가고 네. 있는 분들한테 네. 최우선적으로 주고 또 네. 뭐 조건을 맞춰서 네. 너무 가혹한 조건을 안 달고 예를 들어서 분양을 시켜준다든가 하면 네네. 또 추첨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집을 수만 월 수천 월 매달 매년 지어가지고 계속 추첨으로 네. 집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을 사러 가나 공급이 몇 년 뒤에 있을 텐데 그게 효과가 있냐? 아니 그게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창릉 신도시 세종시처럼 짓는다며요. 오늘 뭐 네.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세종시 가보셨잖아요, 우리. 네. 저는 중앙선에 주차해놓은 도시는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그 정도입니까? 정말, 네. 정말 횡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시 설계라는 걸 그따구로 해놓고 두 가지 문제가 벌써 떠오르지 않으세요? 첫 번째 임대. 임대 그렇게 많이 하면 못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데 좋은 자리 주고 싶어하는 그 정의로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집값 오르는 것을 막는 건 정의가 아닌가. 좀 눈높이에 맞는 소득 상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둘이 맞벌이해서 7천 이상에 대해서 신혼부부 특공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서 가점제 때문에 힘이 들어서 또는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정부 믿었다가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며 지금 사고 있는 건데 네. 그분들한테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 자꾸 임대 이야기만 어떡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그 좋은 입지들을 했으면 아이고 좀 과밀 개발하면 안 되냐. 좀 높게 짓자.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나라에서 좀 희생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사실 덕은지구가 2,000대 후반에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건 저도 알지만 네. 그보다 좀 싸게 대량으로 공급해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나오는 이야기 뭐 다 알잖아요. 저미일에 뭐 친환경에 자급자족 도시. 아니 서울과 신도시 사이에 일기 신도시 네. 사이에 건설하는 거는 그건 교통망 빨리 건설해서 배드타운 만들 목적으로 개발했다는 거 다 아는데 뭘 거기다 자급자족 같은 뭐 네. 도시 기반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만 좋은 이야기를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년 내 눈높이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이 특히 교통 직주 근접이라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으니 직주 근접하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그 눈높이에 맞는 주택들을 못 지어줬어요. 이 문제가 생긴 거니 지금 현재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바로 떠오른다. 첫 번째 그 안타까운 비극을 막자. 그리고 출산하는 경우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주자. 네. 그럼 뭐 얼마 든다고?
지금 뭐 100만 원씩 주자 뭐 기본소득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요. 여기다 두 번째 그 젊은 계층들을 위해서 특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득이 7천 넘어가고 6천 넘어가면 실업급여 듣고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아니 그거 특별 공급 받기 위해 그럼 소득을 깎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이 조건들이 너무 이상해. 네. 그러니까 구닥다리예요. 신혼 부부라는 표현부터 벌써 이건 완전 잘못된 정책이고 아무튼 이런 여러 요인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이게 다수당이시니까 이제 예.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우체국이라든가 옛날 저기 뭡니까 KT 예. 전신전하고 그런 KT, 부지들이 굉장히 네. 좋은 부지들이잖아요. 네. KT도 주가 얼마나 어려워.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서 뉴스테이 좋잖아요. 네. 기업형 임대 이런 것도 좋아서 못 올리게 하면 되잖아. 대신 나라에서 그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조건 이런 거에서 또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2024, 25년부터 일단 3기 신도시 계획대로라면 입주 25년에 8.2 조치로 2017년부터 8년 준공공 임대로 거래 정지됐던 물량들 나오는 게 202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4, 25년에는 물량도 좀 나오고 매물도 좀 나오고 특히 그 저 3기 신도시 아무리 임대가 많다 그러지만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그때까지의 이 깊은 크레바스를 견뎌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 계획만 제대로 놔도 네. 이렇게 급등세를 갈 이유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하니 패닉 바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 같은 경우인데 작년까지 기다렸어요. 청약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무리해서 대출 땡겨가지고 이렇게 산 케이스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게 패닉 바이. 강성우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지수를 보니까 이게 네. 입장이 바뀌는 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좋긴 해요. 약간 입장이 바뀌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구매력은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출이죠. 방 하나는 일단 은행 거일 거고요. 화장실은 마통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가지고 네. 아무리 네. 저금리라 그래도 원리금 상환 요새 또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첫 달부터. 거치 기간 없습니다 요새. 네. 아, 그런가요? 무조건 네, 없어요. 처음부터 다 갚아야 네. 되나요? 아, 저는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공감을 했었어요. 네. 디플레이션에 이제 오기 전에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했을 때는 뭔가 저금리 0% 금리를 하고 또 재정 확대하면서 이렇게 돈을 풀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막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 가격만 또 오르는 게 아닌가, 자산가들만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나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또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계층 간의 박탈감이 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음.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음. 부탁드릴게요. 그 급하게 돈을 뿌리는 건 네.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여기까지는 용납해요. 용납합니다. 용납하는 선이지 잘했다고 말 못합니다. 네. 왜냐면 너무 늦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자 이제 그럼 3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부가 선거도 끝났고 네. 그래서 총선도 끝나고 해서 이제 돈을 공격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출산 문제.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 두 번째는 건설 관련해서 돈을 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조금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좀 들고 나왔고 네. 내년에 또 부가세 인상 이야기하는 국책연구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시급히 철회되거나 연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이 정부가 재정을 쓸 때 가장 위험한 조치가 뭐냐? 세금 인상을 시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부가 막 재정을 써서 저한테 돈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저소득층이고 또 어떻게 기회가 맞아서 애가 어려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출산 보조금 이런 걸 받았습니다. 기분 좋죠? 예. 딱딱 꽂힙니다. 자, 아무튼간에 저는 애국자죠. 아들을 게다가 둘을 놓고 네. 그 애국자 입장에서 그래 하고서 받아 쓰는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온 거예요. 내년 세금 인상. 이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년에 세금이 오른다니까 모아놔야 되겠네. 네. 먼 미래지만 세금 인상 지금 정부가 돈을 쓰지만
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증세에 나설 음.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 재정 지출의 효과는 사라지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재정 지출이랑 세금 인상이랑 같이 가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네. 이게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에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네. 다른 문제다. 네. 경기 부양과 복지를 왜 대치하냐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는 거죠.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복지 국가로 가야죠 우리가. 네. 좋은 나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 정책 쓰는 거 그걸 위해서 장기적인 세금 정책 하는 거 좋다고. 그러나 갑작스런 경제 재난, 그죠? 코로나 쇼크라는 경제 재난에 대응해서 정부가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쓴 걸 갖고 증세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경제 정책의 ABC도 네. 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정책을 내놨을까요? 뭐 네. 기재부에 계시는 똑똑한 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네. 일부는 제가 봤을 때 일부 리거들은 네. 메이저리거의 친구 이제 일부 리거들은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국리 민복이 아니라 네. 네. 우리 정부의 국가 신용 등급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음. 우리의 최대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 목표가 나쁜 목표는 아니죠. 네. 왜? 경제가 건실할 땐 해야지. 네. 그러나 8년째 GDP 갭이 마이너스. IMF 기준. 네. 그래서 재고가 말도 못하게 쌓이고 공장 가동률이 70% 6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증세를 이야기하다니. 음. 경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일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정부 네.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은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존재하는데 장기 계획은 당연히 부가세 인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동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 경제 다 회복된다면 인상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정부가 소비세 인상했던 것처럼 또 2014년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던 것 같은 네. 경제 회복 하나도 안 돼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며 국채 롤오버가 아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사니까. 네. 외국인이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뭐 달러 그렇죠. 표시 국채를 발행한 외평채 지금 발행하나요? 안 하잖아요. 네.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러 표시 국채가 아닌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고 네. 금리 1% 안 돼도 사겠다고 전부 다 아우성인데 뭐가 문제라 네. 그렇게 저 증세를 바로 이야기하냐.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경제 정책을 쓰려면 단호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호를 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빵점이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제 임기 내에 예를 들어서 또는 언제까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 몇 %, 1인당 국민소득 몇만 불을 회복할 때까지는 세금 인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경제 정책은 동의하나.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을 풀고 가능하다면 감세도. 근데 뭐 감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돈을 적극적으로 풀자. 두 번째, 경제가 건전해지고 GDP 갭이 플러스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는 시기가 왔다. 세금 인상 누가 뭐라 그러겠냐.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산업이 앞으로 주력이 될 테니까 여기다가 우리 돈을 얼마 지원하겠다. 이거는 잘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민간이 훨씬 더 정보가 많을 때가 그렇죠. 많죠. 네. 왜냐하면 그 공공부문이 네. 정보력의 격차를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정부,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 산업통상부가 더 좋았겠지. 네.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민간이 더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더 잘 아는 시기도 왔고, 두 번째 네. 정부가 생각하는 그 경로가 잘못된 경로였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원개발이나 이런 데서 MB 정부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네. 그 과학기술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보면 문과 나오신 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대학에 정원을 조정하는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 또는 공대나 이공계 전통을 그 정원을 늘려나가고 문과 쪽에 지금 공급 과잉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전공 쪽에
정원을 줄이는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돈을 더 준다든가 구조조정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지원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네. 주고서 민간이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왜 제도적 장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를 네.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음. 야 앞으로는 바이오야 그치. 앞으로는 정보통신이야 앞으로는 5G야 네. 저기 5G. 망을 열심히 깔고 하는데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걸 나라가 얼마 주고 뭐 펀드를 얼마 이거는 성과를 내셨냐 이거죠 저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